백만장자는 더 일찍 도착했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신입 청소부는 저택의 한 방에 들어가지 말라는 금지를 받았지만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잠깐 빠르게 청소를 하려 했고 결국 그 백만장자의 딸, 희귀병을 앓고 있는 어린 소녀를 발견하고 말았다. 이 이야기 속에 진심으로 몰입해 계시다면 댓글에 믿음숨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병과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모아 몸이 가장 흔들릴 때 믿음이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소희는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겨우 사흘 전에 가정부로 채용되었지만 벌써 이 집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집인데도 아이의 웃음소리나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복도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 집의 관리인이었습니다. 엄격한 얼굴에 차갑게 빛나는 눈을 가진 그녀는 첫날부터 소희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2층에 있는 방 하나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마세요. 질문도 하지 마시고요. 소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사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복도를 청소하던 중에 소희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잠긴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작고 약한 소리였지만 마치 도움을 청하는 듯 했습니다. 소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소희는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소리가 들려서 말했잖아요. 가까이 가지 말라고. 박 여사의 눈빛은 경고로 가득했습니다. 소희는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지만 그 울음소리는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소희는 8살 딸 은서를 꼭 안았습니다. 은서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지만 소희의 마음은 온통 그 저택의 아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은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소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 울음소리, 그 고독한 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다른 가정부 언니인 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희 씨 2층 방 있잖아요. 거기에 사장님 따님이 계세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왜 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김 씨는 주위를 살피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대요, 심하게. 사장님 부인이 떠난 뒤로 더 나빠졌다고 들었어요. 박 여사님하고 간호사가 돌보고 의사 선생님도 일주일에 3번씩 오시지만 김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이는 방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그날 밤 소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도 그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소희는 은서를 생각했습니다. 만약 은서가 아프다면 밤낮으로 곁을 지킬 텐데, 손을 잡아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웃어줄 텐데, 저택에 그 아이는 누가 안아주고 있을까요? 누가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있을까요? 소희의 가슴속에 묘한 끌림이 생겼습니다. 그 문 너머의 아이가 계속해서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일자리가 절실했습니다. 은서의 학원비, 월세, 생활비, 모든 것이 이 월급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그녀 안에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마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민혁 사장은 일찍 회사로 나갔고 박 여사도 시장을 보러 외출했습니다. 간호사는 오후에나 올 예정이었습니다. 소희는 1층 거실을 청소하면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층은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떠밀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소희는 걸레를 내려놓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길었고 끝에 그 방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을 때 놀랍게도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연분홍색 벽지에 하얀 커튼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작은 책장에는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듯한 동화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의료 장비들이 놓여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휠체어가 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그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율. 처음 본 하율은 소희의 상상과 달랐습니다. 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긴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마치 도자기 인형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뿐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하율아.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나는 소희 이모야. 앞으로 하율이랑 같이 지낼 거야.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소희는 하율의 다리를 보았습니다. 축 늘어진 다리는 힘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소희는 자신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를 재울 때 항상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소희의 목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소희는 손을 천천히 움직여 작은 새가 나는 모습을 흉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율의 고개가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처음으로 그 공허한 눈동자가 소희를 향했습니다. 한없이 느린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한 반응이었습니다. 소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율아, 이모가 보여? 아이의 눈동자가 소희의 손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없었지만 눈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손을 움직였습니다. 나비가 되었다가 꽃이 되었다가 구름이 되었습니다. 하율의 눈은 그 모든 것을 따라갔습니다. 이 아이는 살아있어. 그저 갇혀 있을 뿐이야. 소희가 하율의 작은 손을 잡으려는 순간 아래층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재빨리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으로 향하면서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무서움보다는 희망이 더 컸습니다. 하율이가 나를 봤어. 반응했어. 살아있다는 걸 증명했어. 소희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아이가 완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 어딘가에 빛을 찾고 있는 작은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희는 그 빛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소희는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2층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박 여사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하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공허한 눈동자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던 그 순간 원룸에 도착했을 때 은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어? 미안해, 은서야. 일이 좀 많았어. 소희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은서의 따뜻한 천, 건강하게 뛰는 심장 소리, 활기찬 목소리,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택의 하율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엄마의 품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저녁을 먹이고 은서를 재운 뒤 소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시면 제 서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강민혁. 소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율의 방에 들어간 것을. 이제 해고당하는 건가? 소희는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됐습니다. 은서의 학원비는 어떻게 하고 다음 달 월세는? 그날 밤 소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희는 평소보다 일찍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박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기다리십니다. 1층 서재로 가세요. 소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강민혁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흰 머리, 움푹 패인 눈가,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이소희 씨. 소희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강민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하율방에 들어가셨죠? 소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거짓말하지 마세요. CCTV에 다 나왔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강민혁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곤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거기서 뭘 하셨습니까? 소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와서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노래를 제 딸을 재울 때 부르는 자장가요. 그리고 하율이가 반응했습니다. 강민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반응? 어떤 반응?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봤습니다. 제 손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갔어요. 강민혁은 잠시 말없이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사장님, 확실합니다. 강민혁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하율이는 태어날 때부터 뇌와 다리의 신경 연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희귀한 신경계 질환이에요. 걷지 못합니다. 아마 평생 걷지 못할 겁니다. 소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강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내가 우리를 떠난 뒤로 하율이는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온가리도, 미소도, 반응도 마치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워버린 것처럼. 소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년입니다. 2년 동안 하율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의사들은 감정적 차단이라고 했습니다. 치료를 해도 소용없었어요. 강민혁이 소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율이가 반응했다고요? 네, 사장님. 분명히 봤습니다. 강민혁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박 여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하율방에서 노래소리가 들렸다고 확인해줬어요. 그가 책상 서랍을 열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소희 씨, 제안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루에 1시간씩 하율이와 시간을 보내주세요. 원래 일도 계속하시고요. 대신 급여는 2배로 드리겠습니다. 소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저 가정부일 뿐입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들은 2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강민혁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당신이 제 딸에게 유일한 희망인지도 모릅니다. 소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하율의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 갇혀있던 작은 빛.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소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강민혁이 출근한 뒤 소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간호사가 오기 전 1시간. 그 시간은 오직 소희와 하율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날 소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율아, 이모 왔어. 하율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곁에 앉아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손으로 작은 극장을 만들어 보여주었습니다. 나비가 날아다니고 토끼가 깡충깡충 뛰고 새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하율의 눈이 천천히 소희의 손을 따라갔습니다. 반응하고 있어. 소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둘째 날 소희는 동화책을 가져왔습니다. 은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흥부와 놀부 그림책이었습니다. 하율에게 책을 보여주며 읽어주었습니다. 하율은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없었지만 눈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율아, 이 박이 궁금해. 여기서 금은 보화가 나온대. 소희가 책장을 넘길 때마다 하율의 눈동자가 따라왔습니다. 셋째 날, 소희는 작은 인형을 가져왔습니다. 은서의 낡은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하율 앞에서 인형을 춤추게 하며 말했습니다. 안녕 하율아, 나는 토순이야. 하율이 친구가 되고 싶어. 하율의 시선이 인형에 고정되었습니다. 소희는 인형을 천천히 하율의 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하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움직이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 하율아, 만져봐도 돼. 넷째 날 소희는 하율에게 곰 3마리를 불러주었습니다. 손으로 곰의 크기를 표현하며 노래했습니다. 큰 곰, 중간 곰, 작은 곰. 하율이 소희의 손 크기 변화를 눈으로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율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소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혹시 웃으려는 걸까? 5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희는 평소처럼 하율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비누방울을 가져왔습니다. 창문을 열고 비누방울을 날렸습니다. 무지개 빛방울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하율아, 예쁘지? 방울방울 날아가. 소희가 비누방울을 계속 불자 방 안이 반짝이는 방울로 가득 찼습니다. 하율은 그 방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가 방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율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소희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년 만에 하율이 웃은 것입니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하율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하율아, 거기 있구나. 이모가 알아. 네가 거기 있다는 거. 소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얘 천천히 나와. 이모가 기다릴게. 그날 오후 박 여사가 소희를 불렀습니다. 복도 끝 작은 방이었습니다. 문을 닫자 박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소희 씨, 당신이 하율 양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아이는 아픕니다. 심각하게 아파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동화책이나 비누방울로 신경질환이 났습니까? 당신은 전문가도 아니면서 감히. 소희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여사님이 하신 방법은 효과가 있었나요? 박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년 동안 아무 변화도 없었잖아요. 하율이는 그저 방에 갇혀 창밖만 바라봤어요. 저는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겁니다. 의학으로 안 되면 마음으로 해야죠. 소희는 박 여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율이는 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박 여사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소희 씨. 사장님의 기대를 저버리면 그 대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클 겁니다. 박 여사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소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위협인지 경고인지 분명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박 여사는 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막아서게 만드는 걸까요? 하지만 소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율의 미소를 봤습니다. 그 안에 살아있는 영혼을 확인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소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하율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하율의 주치의인 김진우 박사가 정기 검진을 위해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저명한 신경과 전문의였습니다. 두꺼운 태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하율을 15분간 검진한 뒤 1층 응접실로 내려왔습니다. 강민혁이 기다리고 있었고 소희도 불려왔습니다. 강 사장님, 김 박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율 양의 신체 상태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강민혁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하율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으로 사물을 따라가고 반응을 보입니다. 김 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소희 씨가 하신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박사님,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김 박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이소희 씨, 실례지만 의학적 배경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율 양이 보이는 반응은 단순한 안구 반사 작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빛이나 움직임에 대한 본능적 반응이죠. 의식적인 반응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박사님, 하율이는 분명히 그리고 미소라고 하신 것도 근육의 경련일 수 있습니다. 김 박사가 강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희망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기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율 양의 상태는 의학적으로 명확합니다. 신경 연결의 손상은 물리치료와 약물로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소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사님, 그럼 2년 동안 그 치료가 효과가 있었나요? 응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소희 씨, 의학은 기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저도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하율이는 2년 동안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변했습니다. 눈으로 사물을 쫓고 미소를 짓고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어요. 그게 근육 경련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 박사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강민혁이 끼어들었습니다. 박사님,
강민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소희 씨가 일주일 만에 이뤄낸 것이 박사님과 다른 전문가들이 2년 동안 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 박사는 한숨을 쉬며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실망하셔도 제게 책임을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의사가 나간 뒤 강민혁은 소파에 깊이 앉았습니다.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겠습니까? 강민혁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소희 씨, 솔직히 말해서 저는 무섭습니다. 당신이 하율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건 알아요. 하지만 만약 그게 정말 일시적인 거라면? 다시 돌아간다면? 소희는 그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사장님, 물어봐도 될까요? 네. 사장님은 하율이와 얼마나 시간을 보내세요? 강민혁의 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병원 검진이나 치료 말고요. 그냥 아빠로서 하율이 곁에 있어 주시는 시간이요. 강민혁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당혹감 그리고 분노가 스쳤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하율의 치료비, 이 집 유지비, 모든 직원들 급여를 제가 벌어야 합니다. 알아요, 사장님. 하지만 뭡니까? 강민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최고의 의사, 최고의 간호사, 최고의 시설을 다 제공했습니다. 하율이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소희도 일어나서 강민혁을 마주 보았습니다. 하율이는 아빠가 필요해요. 돈이나 의사가 아니라 아빠의 목소리, 아빠의 손길, 아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강민혁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율을 볼 때마다 제 잘못이 생각납니다. 제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제가 아내를 붙잡았어야 했는데. 소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남자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동시에 깊은 죄책감에 짓눌린 아버지였습니다. 사장님,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강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깨달았습니다. 하율을 치유하는 것은 의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문제였습니다. 상처받은 아버지와 잃어버린 딸, 두 사람 모두 서로를 필요로 했지만 그 사이에는 두려움이라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을 허물지 않는 한 진정한 치유는 불가능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소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침 일찍 은서의 손을 잡고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은서는 교복을 입고 있었고 커다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 일하는 곳이야? 응, 우리 은서. 오늘은 엄마랑 같이 있어야 해. 학원 쉬는 날이니까.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희는 일부러 은서를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하율에게 또래 아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강민혁이 허락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서야, 이모가 돌보는 언니가 있어. 너랑 나이가 비슷한데 아파서 방에서만 지내셔. 같이 놀아줄 수 있겠니?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 언니들이랑 노는 거 좋아해. 소희는 은서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율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율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율아, 오늘은 특별한 친구를 데려왔어. 소희가 은서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율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은서예요. 은서의 밝은 목소리가 고요한 방을 채웠습니다. 하율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처음으로 소희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본 것이었습니다. 은서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하율 앞으로 다가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언니, 왜 슬퍼 보여요? 우리 같이 놀아요. 은서는 가방에서 색종이를 꺼냈습니다. 소희가 미리 준비해 준 것이었습니다. 언니, 나 학교에서 종이학 접기 배웠어요. 보여줄게요. 은서의 작은 손이 능숙하게 색종이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하율은 그 과정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은서가 빨간색 종이학을 완성하자 하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언니도 만지고 싶어요. 은서가 종이학을 하율의 손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하율의 손가락이 종이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율의 입가에 다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희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은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좋아하는 만화 이야기. 하율은 말하지 않았지만 눈으로 은서를 따라갔습니다. 마치 은서의 목소리가 하율을 어둠에서 끌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은서가 하율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친구 할래요. 내가 매주 놀러 올게요. 하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손이 은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소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소희가 돌아보니 강민혁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방을 나와 복도에서 강민혁과 마주했습니다. 사장님. 강민혁은 말없이 하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 딸이 저렇게 웃을 수 있었군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 만에 처음입니다. 다른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소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하율이는 외로웠던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세상에 자기 같은 또래 아이들이 있다는 걸 느껴야 해요.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계단을 내려갔지만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 여사가 소희를 불렀습니다. 이소희 씨, 오늘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은서를 데려왔습니다. 하율이에게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허락도 받지 않고요. 사장님께는 말씀드렸습니다. 박 여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소희 씨, 당신은 선을 넘고 있어요. 하율 양은 환자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예요. 놀이친구가 아니라요. 하지만 여사님, 소희가 박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율이는 환자이기 전에 아이예요. 4살짜리 아이는 약과 물리치료만으로 살 수 없어요. 웃음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세상과의 연결이 필요해요. 당신이 뭘 안다고? 저는 엄마입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제 딸을 키우면서 배웠어요.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랑받는다는 느낌,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이에요. 하율이는 그동안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어요. 박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의 방법이 실패하면 어쩔 겁니까?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소희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요. 박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움, 질투, 그리고 아마도 후회. 그날 저녁, 소희는 은서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하율 언니 정말 예뻐. 근데 왜 말을 안 해? 언니가 지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그래. 하지만 은서가 자주 놀아주면 나아질 거야. 응, 나 다음에 또 갈 거야. 하율 언니한테 내 장난감도 보여주고 싶어. 소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서의 순수한 마음이 하율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이는 아직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소희는 알았습니다. 오늘 하율의 세상에 작은 문이 열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을 통해 빛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하율의 변화는 조금씩이지만 확실했습니다. 이제 하율은 소희가 방에 들어오면 고개를 돌려 맞이했습니다. 은서가 올 때면 손가락이 움직였고 가끔은 입꼬리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발걸음들이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소희는 평소처럼 하율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그림책을 가져왔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였습니다. 하율아,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줄게. 소희가 하율 옆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하율의 눈이 책을 향했습니다. 소희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을 담아 늑대가 나올 때는 굵은 목소리로, 돼지들이 말할 때는 높은 목소리로 연기했습니다. 하율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그림을 따라갔고 소희의 표정 변화를 주시했습니다. 이야기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을 때 소희는 손으로 늑대가 집을 부는 신용을 했습니다. 후후 하고 늑대가 불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율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작고 약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소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책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율아, 지금 뭐라고 했어? 하율의 눈이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2년 만에 하율이 말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단어를.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하율을 안았습니다. 그래, 하율아, 엄마라고 했구나.
소희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율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소희는 즉시 1층으로 내려가 강민혁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사에 있던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입니까? 하율이가 말을 했다고요? 네, 사장님. 분명히 들었어요. 엄마라고 했어요. 전화 너머로 강민혁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지금 집으로 갑니다. 강민혁은 회의를 취소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계단을 뛰어 올라가 하율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율아. 하율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고개를 돌렸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혁은 무릎을 꿇고 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율아, 아빠야 말했다며. 아빠한테도 해줄래? 하율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혁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율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엄마. 강민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기쁨이어야 할 순간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하율의 첫 말은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2년 전에 그들을 떠난,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을. 하율아. 강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여기 있어. 항상 여기 있었어. 하지만 하율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민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소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이소희 씨. 강민혁의 목소리는 쓰라렸습니다. 제 딸이 첫마디로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매일 밤낮으로 일해서 치료비를 번 아빠가 아니라 떠나버린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사장님, 그게 아니에요. 예, 소희가 급히 말했습니다. 하율이는 그냥 배운 단어를 말한 거예요. 책에 나온 단어를요. 의미를 아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강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 아버지인지 느껴져서요. 그날 저녁 소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율의 첫 마디가 기쁨과 동시에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강민혁의 상처받은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엄마라는 단어. 하율에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억일까요? 아니면 그리움일까요? 그리고 진짜 엄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소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하율의 치유는 단순히 말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깨진 그릇을 다시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의 한 조각은 여전히 사라진 채였습니다. 일주일 후,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소희는 1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 여사가 문을 열러 갔습니다. 소희는 걸레를 들고 있다가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부인님.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충격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복도 모퉁이에서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현관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민혁 씨 있나요? 사장님은 회사에 계십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하율이는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소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하율의 엄마 윤지원이라는 것을. 박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부인님, 2년 만에 오셨는데.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하율이를 봐야 해요. 지원의 목소리가 절박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강민혁의 차가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다가 지원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지원, 민혁 씨.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마주 섰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희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왜 왔어? 강민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율이를 보러 왔어요. 지금 와서? 강민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년 동안 한 통의 전화도 한 장의 문자도 없었어. 생일도 명절도 아무것도. 그런 네가 지금 와서 하율이를 보겠다고? 미안해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하율이가 아프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매일 병원에 가고 의사들 말 듣고 치료하고 저는 무너졌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야. 강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을 버리고 도망친 거야. 그게 엄마가 할 일이야. 지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 됩니다, 사장님. 박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율 양의 상태가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부인님이 갑자기 나타나면 저도 압니다. 강민혁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지원도 하율의 엄마야.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와. 하지만 천천히 해. 하율이가 놀랄 수 있어.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희는 재빨리 비켜섰습니다. 지원이 지나갈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원이 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소희입니다. 하율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지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딸을 돌봐주셔서. 일행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율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비됐어? 강민혁이 물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율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원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하율아. 지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율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엄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율이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싫어. 하율이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지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율아, 엄마야, 엄마가 왔어. 지원이 다가가려 했지만 하율은 더 크게 울며 손을 저었습니다. 가. 소희가 재빨리 하율 곁으로 가서 안았습니다. 괜찮아, 하율아, 괜찮아. 이모가 여기 있어. 하율은 소희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지원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 앞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 딸이 저를 몰라봐요. 아니, 알아보는데 싫어해요. 강민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희는 하율을 진정시키며 생각했습니다. 지원의 귀환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상처였습니다. 하율에게 엄마는 이미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너무 깊어서 돌아온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어려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객실에 머물렀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율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싫어라는 그 작은 목소리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새벽 5시 지원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조용히 걸어 하율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율은 작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지원은 무릎을 꿇고 문 앞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하율아. 엄마가 너무 약했어. 아침이 되자 소희가 출근했습니다. 복도에서 지원을 발견했습니다. 밤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눈은 붓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부인님, 괜찮으세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소희 씨,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하율이를 제가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앉을 수 있나요? 두 사람은 복도 끝 작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율이는 2년 동안 부인님을 기다렸어요. 매일 창밖을 보면서요. 하지만 부인님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율이는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알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소희가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율이는 천천히 돌아오고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부인님도 시간을 드려야 해요. 조급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하율이 시야에 자주 있어야 해요. 강요하지 말고 그냥 있어주세요. 같은 공간에서요. 지원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지원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지원은 하율의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도에 의자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하율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볼 수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둘째 날 지원은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방문 바로 안쪽에 앉았습니다. 하율은 긴장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그저 읽었습니다. 셋째 날 소희가 하율과 놀 때 지원도 방 안에 있었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소희가 비누방울을 불었고 하율이 웃었습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넷째 날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율아, 예쁜 방울이다. 하율은 반응하지 않았지만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다섯째 날 소희가 지원에게 인형을 건넸습니다. 부인님, 이걸로 하율이랑 놀아주세요. 저는 잠깐 나갈게요. 지원은 당황했지만 인형을 받았습니다. 하율은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움직였습니다. 안녕, 하율아. 나는 토순이야. 하율의 눈이 인형을 따라갔습니다. 지원은 용기를 내어 계속했습니다. 하율아, 같이 놀래? 하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인형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원은 매일 하율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지원이 하율에게 색연필과 종이를 주었습니다. 하율아, 그림 그려볼래? 하율은 색연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율이 처음으로 자신이 준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율은 서툴게 색연필을 쥐었습니다. 종이 위에 선을 그렸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무엇을 그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예쁘다, 하율아.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율은 그림을 멈추고 엄마를 보았습니다. 오래도록. 그리고 다시 그림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소희가 지원을 찾았습니다. 부인님, 잘하고 계세요. 정말요? 네, 하율이가 변하고 있어요. 천천히요.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소희 씨, 물어봐도 될까요? 네.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하율이를 도와주세요? 그냥 일일 뿐인데. 소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엄마거든요. 제 딸 은서를 생각하면 만약 제가 은서를 떠나야 했다면 누군가 은서를 안아주고 노래 불러주길 바랄 것 같아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떠났던 엄마, 한 사람은 대신 돌봐준 사람. 하지만 그 순간 둘 다 같은 것을 원했습니다. 하율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강민혁은 서재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2층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지원의 목소리, 소희의 웃음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하율의 작은 소리들. 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2년 동안 회사에만 몰두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하율을. 만나는 시간은 잠자리에 들 때 잠깐 얼굴을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최고의 의사, 최고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율이는 아빠가 필요해요. 강민혁은 서재를 나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하율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소희와 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율아, 이번엔 초록색으로 칠해볼까? 하율아, 토끼는 무슨 색이 좋을까? 강민혁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안에서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소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들어오세요. 강민혁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율은 바닥에 앉아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혁을 보자 멈칫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하율아. 강민혁이 무릎을 꿇고 딸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같이 그림 그려도 될까? 하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크레용 상자를 밀어 아버지 쪽으로 보냈습니다. 작은 허락이었습니다. 강민혁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파란색 크레용을 집어 종이에 하늘을 그렸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사업 계약서에는 익숙했지만 크레용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율은 아버지가 그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이에 노란색으로 해를 그렸습니다. 와, 하율이 해가 정말 예쁘다. 강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강민혁의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면 회사를 나왔습니다.
저녁은 집에서 하율, 지원, 소희와 함께 먹었습니다. 박 여사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5명이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율은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지원과 강민혁 사이에는 긴장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희가 분위기를 풀어주었습니다. 하율아, 오늘 뭐 먹고 싶어? 고기, 하율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고기? 그래, 하율이는 고기 좋아하지. 강민혁이 서둘러 하율의 접시에 불고기를 올려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강민혁은 하율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에서 가져온 오래된 동화책이었습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착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강민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율은 아버지의 무릎에 기대어 책을 보았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강민혁은 깊이 느꼈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강민혁의 어머니 강현자 여사가 캐나다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7순이 넘은 그녀는 우아하고 엄격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2년 전 지원이 떠났을 때 큰 충격을 받아 캐나다에 있는 둘째 아들 집으로 갔었습니다. 민혁아, 현자 여사가 현관으로 들어서자 강민혁이 반겼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하율이는 2층에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강민혁이 어머니를 거실로 모시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율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말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정말 현자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원이가 돌아왔어요. 현자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원이가? 그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어머니, 제발. 지원도 노력하고 있어요. 하율이를 위해서예요. 현자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율이 먼저 보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율의 방문을 열자 하율은 소희와 함께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율아, 현자 여사가 무릎을 꿇고 손녀를 안았습니다. 하율은 놀랐지만 할머니의 익숙한 향기를 기억했습니다. 할매, 하율이 작게 말했습니다. 현자 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할머니야. 우리 하율이 정말 많이 컸구나. 그날 저녁 식사는 더욱 풍성했습니다. 현자 여사, 강민혁, 지원, 소희, 그리고 하율. 5명이 한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현자 여사는 지원을 차갑게 대했지만 하율을 위해 참았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현자 여사가 소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소희 씨, 당신이 우리 하율이를 돌봐준 분이시군요. 네, 여사님. 고맙습니다. 진심으로요. 현자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년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하율이가 평생 그렇게 살까봐. 하율이는 강해요. 천천히 돌아오고 있어요. 현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2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네요. 비록 상처투성이지만요. 소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상처는 아물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지만요. 그날 밤 강민혁은 하율의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율아, 아빠가 늦었지. 미안해. 이제는 매일 곁에 있을게. 하율은 자고 있었지만 작은 손이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강민혁은 그 작은 손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성공이나 돈이 아니라 이 작은 손의 온기였습니다. 강현자 여사가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새로운 치료사가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정수진 선생님이었습니다. 30대 후반의 그녀는 서울재활병원에서 25년간 소아재활을 전담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율아. 정 선생님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율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율이가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이제 선생님이랑 다리 운동 해볼까요? 정 선생님은 특수 제작된 보조기를 가져왔습니다. 하율의 작은 다리에 맞춘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하율이 처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건 하율이가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멋지지? 정 선생님이 보조기를 하율의 다리에 조심스럽게 착용시켰습니다. 하율은 불편해했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하율이를 일으켜줄게. 무서워하지 마. 정 선생님과 소희가 함께 하율을 일으켰습니다. 하율의 작은 몸이 처음으로 수직이 되었습니다. 4년 인생에서 처음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하율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넓고 더 밝았습니다. 어때, 하율아? 서 있는 기분이? 소희가 물었습니다. 높아요. 하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하율이는 이제 우리랑 같은 눈높이야. 멋지지? 하지만 30초도 지나지 않아 하율의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이 없었습니다. 정 선생님이 재빨리 하율을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괜찮아, 첫날이니까. 조금씩 연습하면 더 오래 설 수 있어. 그날부터 매일 오전 10시 정 선생님의 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주 하율은 보조기를 착용하고 서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10초, 그 다음엔 20초, 30초. 조금씩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둘째 주 정 선생님은 하율의 다리 근육을 마사지하고 스트레칭했습니다. 하율은 아파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손을 잡아주며 격려했습니다. 하율아, 조금만 참아. 다 하율이를 위한 거야. 셋째 주 처음으로 발을 한 걸음 내딛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정 선생님과 소희가 하율의 양쪽을 잡고 하율이 무게중심을 이동시켰습니다. 하나, 둘, 셋. 하율의 오른발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5cm. 작지만 거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했어, 하율아, 했어. 소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습니다. 다시 해봐요, 하율아. 정 선생님이 격려했습니다. 하율은 힘을 주었습니다. 왼발이 움직였습니다. 또 5cm. 하율의 얼굴에 땀이 흘렀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하율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봐요. 문 밖에 강민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를 빠져나와 이 순간을 보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딸이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을 하율아 강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 수 있어, 아빠가 믿어. 하율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오른발을 내밀었습니다. 세 걸음. 하율이 세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힘이 없어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소희와 정 선생님이 재빨리 받쳐주었습니다. 강민혁은 눈물을 흘리며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율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하율아, 정말 잘했어.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하율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숨을 헐떡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원이 문 밖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현자 여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지만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박 여사가 특별히 준비한 미역국과 잡채, 불고기가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하율아, 오늘 정말 대단했어. 현자 여사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하율이가 이렇게 강한 아이였구나. 할매 아팠어요. 하율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봐요. 그래서 참았어요. 강민혁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소희는 현관에서 집으로 가려고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다가왔습니다. 이소희 씨. 네, 부인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당신이 있었어요.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부인님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하율이가 느끼고 있어요. 그럴까요? 네. 하율이는 천천히 마음을 열고 있어요. 부인님에게도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소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율이 걸었습니다. 겨우 세 걸음이었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율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을. 소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여정은 아직 멀었지만 이제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율을 향해서.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하율의 재활치료는 매일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날이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정수진 선생님은 새로운 운동을 시도했습니다. 평행봉 사이에서 걷는 연습이었습니다. 하율은 양손으로 봉을 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려 했습니다. 하율아, 천천히, 서두르지 마. 하지만 세 걸음을 걷고 나서 하율의 오른쪽 다리가 꺾였습니다. 정 선생님이 재빨리 받쳐줬지만 하율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파요, 아파요. 준 소희가 달려와 하율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하율아, 이모가 여기 있어. 하지만 하율은 계속 울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좌절감이었습니다. 왜 자기만 이렇게 힘들까요? 왜 다른 아이들처럼 쉽게 걸을 수 없을까요? 그날 오후 하율은 방에 혼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나갔고 하율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서 은서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공을 차고 달리고 웃었습니다. 하율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혁이 들어왔습니다. 하율아, 괜찮아? 하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혁은 딸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한테 이야기해 줄래? 뭐가 제일 힘들어? 아빠. 하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나는 다른 애들처럼 못 걸어요? 강민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하율아. 강민혁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 쉽게 걷는 사람이랑 노력해서 걷는 사람. 하율이는 두 번째야. 그게 좋은 거예요? 응. 왜냐하면 하율이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알게 될 거야. 포기하지 않는 게 뭔지, 진짜 용기가 뭔지. 하율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도 힘든 거 있어요. 강민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하율이랑 어떻게 친해질지 몰라서 힘들었어. 그래서 도망갔어. 회사에만 있었지. 지금은요? 지금은 안 도망가. 하율이 옆에 있어. 하율은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빠, 나도 안 도망갈래. 강민혁은 딸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하율은 다시 재활치료실로 갔습니다. 정수진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하율아, 오늘 할 수 있겠어? 하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평행봉을 다시 잡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하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걸음, 다섯 걸음. 잘했어, 하율아. 소희가 박수를 쳤습니다. 여섯 걸음, 일곱 걸음. 하율의 얼굴에 땀이 흘렀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열 걸음. 평행봉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하율은 숨을 헐떡이며 웃었습니다. 했어요. 끝까지 갔어요. 정 선생님은 감동받았습니다. 하율아, 어제 넘어졌는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잘해? 아빠가 그랬어요. 하율이 말했습니다. 도망가지 말래요. 그래서 안 도망갔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하율의 성취를 축하했습니다. 지원이 하율이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현자 여사는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식사 중에 하율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나 안 좋아해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율아, 왜 그런 생각을 해? 엄마가 떠났잖아요. 나 때문에요. 지원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율 옆에 무릎을 꿇고 딸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하율아, 절대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약했어. 겁이 많았어. 지금은요? 지금은 안 무서워. 왜냐하면 하율이가 엄마보다 훨씬 용감하다는 걸 알았거든. 하율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 엄마의 목을 안았습니다. 엄마, 나 엄마 좋아해요. 지원은 딸을 꼭 안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년 동안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용서받는다는 느낌. 강민혁과 현자 여사, 소희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여사는 부엌에서 그 장면을 보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하율이 배운 것은 걷는 법만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 아픔을 이겨내는 법, 그리고 용서하는 법까지. 어쩌면 하율은 어른들보다 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초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저택 마당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율의 5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생일 파티 하고 싶어요. 어느 날 아침 하율이 처음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율이 무언가를 원한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 어떤 파티? 친구들이랑 하고 싶어요. 은서 언니도 오고. 지원과 강민혁은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하율에게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소희의 딸 은서만 만났는데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과 어울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유치원 알아봐야겠네요. 소희가 제안했습니다. 하율이가 다른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면 더 빨리 좋아질 거예요. 강민혁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하율이는 아직 사장님,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율이를 보호하려고 계속 집에만 두면 안 돼요. 세상과 만나야 해요. 일주일 후 가족들은 평창동 근처의 작은 유치원을 방문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인 김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가진 50대 여성이었습니다. 하율이가 휠체어를 사용하는군요. 네. 하지만 재활 치료 중이에요.
조금씩 걸을 수 있어요. 강민혁이 설명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무릎을 꿇고 하율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하율아, 우리 유치원에 오고 싶어? 하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 만들고 싶어요? 좋아. 그럼 다음 주부터 올래? 하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첫 등원 날이었습니다. 소희가 하율을 휠체어에 태워 유치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15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새 친구가 왔어요. 김 선생님이 소개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한 여자아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율이에요. 나는 수아야. 왜 의자에 앉아 있어? 다리가 아파서요. 하지만 조금씩 걸을 수 있어요. 그럼 같이 놀 수 있어. 응. 아이들은 순수했습니다. 하율의 휠체어를 신기하게 보았지만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율을 도와주려고 서로 앞다퉈 다가왔습니다. 내가 휠체어 밀어줄게. 나도. 소희는 교실 밖에서 그 장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율이 아이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아이다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율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어땠어? 강민혁이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친구들이 많아요. 수아랑 민서랑 준호. 하율은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하는 하율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현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가 하율이 생일이지. 파티 준비해야겠다. 할머니, 큰 케이크 먹고 싶어요. 그래, 우리 손녀 제일 큰 케이크 사줄게.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율아, 유치원 친구들도 초대할까? 하율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친구들 집에 와요? 응. 하율이 생일인데 친구들이랑 같이 축하해야지. 생일 당일 저택은 분주했습니다. 박 여사는 음식을 준비하고 소희는 마당에 풍선을 달았습니다. 강민혁은 테이블을 배치했고 지원은 케이크를 장식했습니다. 오후 2시 아이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아, 민서, 준호, 그리고 은서까지 8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와, 집이 정말 커. 아이들은 신기한 눈으로 저택을 둘러보았습니다. 마당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의자 빼기, 보물찾기. 하율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모든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친구들이 도와줬습니다. 누군가는 휠체어를 밀어주고 누군가는 하율이 보물을 찾도록 힌트를 줬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 5개가 꽂힌 큰 케이크 앞에서 하율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초를 불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하율아, 무슨 소원 빌었어? 은서가 물었습니다. 비밀이야. 말하면 안 이뤄진대. 파티가 끝나고 친구들이 돌아간 뒤 하율은 지친 듯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최고의 날이었어요. 다행이다, 우리 딸. 강민혁이 하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지원과 강민혁은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하율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 지원이 말했습니다. 응,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야. 민혁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강민혁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많이 아팠으니까. 알아. 하지만 하율이를 위해서라도 이를. 강민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가보자, 하율이처럼.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하율은 이제 유치원에 다닌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소희가 하율을 데리고 갔고 오후에는 지원이나 강민혁이 데려왔습니다. 유치원에서 하율은 변했습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하율의 변화에 감동했습니다. 하율이가 지난달보다 훨씬 적극적이에요. 어느 날 지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발표 시간에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고 설명까지 했어요. 정말요? 네. 다른 아이들도 하율이를 많이 좋아해요. 집에서도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정수진 선생님의 재활치료는 이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율아, 이제 도전해볼까? 정 선생님이 워커를 가져왔습니다. 양손으로 잡고 걸을 수 있는 보조기구였습니다. 이제 평행봉 없이 걸어보자. 하율은 긴장했습니다. 평행봉은 안전했습니다. 양쪽에서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워커는 달랐습니다. 무서워요. 괜찮아. 이모가 옆에 있어.
소희가 하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율은 워커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워커가 덜거덕거렸지만 하율은 계속 걸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정 선생님이 격려했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창문까지 걸었습니다. 10걸음도 넘었습니다. 하율은 숨이 차서 멈췄습니다. 했어요. 혼자 걸었어요. 정확해. 평행봉 없이 걸었어. 그날부터 매일 하율은 워커로 집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거실에서 부엌까지, 부엌에서 계단 아래까지 조금씩 더 멀리 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신문을 보고 지원은 차를 마시고 현자 여사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율은 방에서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워커 없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율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생일 때 빌었던 소원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발을 내밀었습니다. 워커 없이. 첫 걸음이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균형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하율아. 지원이 딸을 보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민혁 씨, 어머님 빨리. 모두가 복도를 보았습니다. 하율이 워커 없이 아무 도움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3걸음, 4걸음, 5걸음. 하율아, 조심해. 강민혁이 벌떡 일어났지만 소희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기다리세요. 하율이가 할 수 있어요. 6걸음, 7걸음. 하율은 거실 중앙까지 걸어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8걸음, 9걸음, 10걸음. 아버지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강민혁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빠, 했어요. 강민혁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지원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현자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박 여사는 부엌 문 앞에서 그 광경을 보며 눈가를 붉혔습니다. 그날 저녁 특별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하율이 좋아하는 모든 음식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갈비찜, 잡채, 계란찜, 그리고 특별히 주문한 초밥까지. 하율아, 오늘 어떻게 그럴 생각을 했어? 현자 여사가 물었습니다.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생일 때 소원 빌었거든요. 무슨 소원? 혼자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매일 연습했어요. 방에서 몰래. 강민혁은 감동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 아무한테도 안 말했어요. 깜짝 선물하고 싶었어요. 지원이 하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율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도 약속 지켰잖아요. 안 떠났잖아요. 지원의 목이 메었습니다. 응, 엄마는 이제 안 떠나, 절대로. 그날 밤 하율을 재운 뒤 지원과 강민혁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민혁 씨, 하율이 봤어? 응, 우리 딸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아, 하율이에게서. 강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지원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강민혁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율이처럼.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땅을 덮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모든 아픔을 하얗게 지우는 것처럼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하율은 이제 매일 혼자 걸었습니다. 워커도 필요 없었습니다. 천천히였지만 확실한 걸음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강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죠? 다음 주 학예회가 있는데 하율이가 무용 발표에 참여하고 싶대요. 강민혁은 놀랐습니다. 무용이요? 하율이가? 네. 물론 다른 아이들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지만 하율이만의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안무를 조금 바꾸면 돼요. 강민혁은 지원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하율이가? 응. 우리 딸이 무대에 선대. 학예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율은 집에서도 연습했습니다. 거실에서 음악을 틀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팔을 올리고 고개를 돌리고 작은 스텝을 밟았습니다. 하율아, 너무 무리하지 마. 지원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나 잘할 수 있어요. 학예회 당일 온 가족이 유치원 강당에 모였습니다. 강민혁, 지원, 현자 여사,
그리고 소희와 은서까지 앞줄에 앉아 무대를 기다렸습니다. 무대에 5명의 아이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율은 가장 오른쪽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뒤에 섰지만 당당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율도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리듬에 맞춰서 강민혁은 숨을 참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을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하율은 끝까지 해냈습니다. 마지막 동작까지. 음악이 끝나고 아이들이 인사했을 때 관객들은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하율에게 더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강민혁과 지원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현자 여사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소희는 은서의 어깨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가족들은 하율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율아, 정말 멋있었어. 우리 딸 최고야. 하율은 땀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조금 실수했어요. 중간에 흔들렸어요. 아니야, 완벽했어. 강민혁이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날 오후 가족들은 하율이 좋아하는 식당에 갔습니다. 명동의 작은 일식당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였습니다. 하율아, 크리스마스 때 뭐 받고 싶어? 현자 여사가 물었습니다. 새 책이요. 그리고 인형. 그것만? 나는 다 있어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하율은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 계속 봐요. 어떤 사람? 저기. 검은 코트 입은 아줌마. 지원이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아까까지 있었는데 없어졌네. 하율이가 잘못 본 거겠지. 하지만 다음 날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희가 하율을 유치원에서 데리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율이 갑자기 소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모, 저 차 봤어요? 무슨 차? 회색 차. 아까부터 우리 따라와요. 소희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회색 세단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차였습니다. 그냥 같은 방향 가는 거겠지. 하지만 소희는 약간 불안했습니다. 아이의 직감은 때때로 정확하니까요.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하율을 안전하게 들여보내고 소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날 밤 박 여사가 쓰레기를 버리러 밖에 나갔습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길 건너편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저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여자는 재빨리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 여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밤 11시에 왜 저택 앞에 서 있었을까요? 서재로 가서 강민혁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까 밖에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상한 사람? 네, 여자였는데 집을 보고 있었어요. 강민혁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 아닐까요?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강민혁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강민혁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관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도 주소도 없었습니다. 강민혁이 편지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율의 사진이었습니다. 유치원 마당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멀리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뒷면에는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쁜 아이네요. 강민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하율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사진을 들고 지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원, 이것 봐. 사진을 건넸습니다.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누가 찍은 거야? 모르겠어. 보낸 사람도 없고. 지원은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하율이 수아와 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민혁 씨, 누군가 우리 딸을 지켜보고 있어. 알아. 그래서 더 무서워. 두 사람은 서재로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원이 물었습니다. 아직은 사진 한 장으로는 경찰이 움직이지 않을 거야. 구체적인 위협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 강민혁은 생각했습니다. 보안을 강화하자. CCTV를 더 설치하고 하율이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유치원은? 선생님들한테 말할게. 하율이를 특별히 조심해달라고. 그날부터 저택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현관과 담장에 새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밤마다 집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소희는 하율을 유치원에서 데려올 때 주변을 더욱 살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계속 왔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3장의 사진이었습니다. 하나는 하율이 마당에서 노는 모습, 하나는 하율이 차에 타는 모습, 하나는 하율이 집 창문 너머로 보이는 모습. 뒷면에는 또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강민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 보안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장태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전직 경찰 출신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전문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 씨가 사진들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카메라 각도나 거리가 일정하지 않아요.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충동적인 느낌입니다. 그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둘 다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측 가능하지만 충동적이라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패턴을 파악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장 씨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혹시 과거에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강민혁과 지원은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생각나는 사람 없어? 지원이 물었습니다. 없어. 나는 사업에서 공정하게 했고 나도 마찬가지야. 누구한테 해를 끼친 적 없어. 장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그날 밤 하율은 악몽을 꿨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깼습니다. 지원이 달려갔습니다. 하율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무서운 꿈 꿨어요. 무슨 꿈?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나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지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꿈이야. 아무도 하율이를 데려가지 못해. 하지만 지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음 날 소희가 하율을 유치원에서 데리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뒷좌석에 앉은 여자가 계속 하율을 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 모자,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불안해졌습니다. 하율을 꼭 안고 일찍 내렸습니다. 한 정거장 전이었습니다. 재빨리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평창동으로요. 빨리 가주세요. 집에 도착해서 안전하게 들어간 뒤에야 소희는 안도했습니다. 즉시 강민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민혁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 갑니다. 하율이 절대 혼자 두지 마세요. 강민혁은 회의를 취소하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장태훈도 함께 왔습니다. 이제 심각합니다. 직접 접촉을 시도하고 있어요. 장 씨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하율 양이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유치원도요? 네, 일주일만이라도. 지원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율이가 이제 막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했는데 따님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민혁 지원, 현자 여사, 소희, 그리고 박 여사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당분간 하율이는 집에 있어야 합니다.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유치원도 못 가요? 현자 여사가 물었습니다. 네, 너무 위험해요. 하율이한테 어떻게 설명하죠? 지원이 걱정했습니다. 감기 걸렸다고 하면 어떨까요? 소희가 제안했습니다. 아이한테 겁을 주면 안 되니까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하율에게는 감기 때문에 잠깐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율은 실망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빨리 나아야지. 친구들이 보고 싶을 거야. 그날 밤 강민혁은 2층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자신의 딸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아직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율은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가족들과 놀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답답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언제 유치원 가요? 조금만 더 쉬어야 해. 감기는 다 나았는데 지원은 거짓말이 가슴 아팠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편지는 계속 왔습니다. 화요일 우편함에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5장의 사진이었습니다. 하율이 집 마당에서 노는 모습, 창문 너머로 보이는 모습, 심지어 침실에서 자는 모습까지. 뒷면의 메시지가 더 소름 끼쳤습니다. 제 딸처럼 예쁘네요. 강민혁은 사진을 보고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야. 침실까지 들여다봤다고? 장태훈이 사진들을 분석했습니다. 촬영 각도를 보니 담 밖에서 찍은 게 아닙니다. 마당 안에 들어왔어요. 뭐라고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지난주 목요일 새벽 3시에 누군가 담을 넘었습니다. 장 씨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흑백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형 하나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채 마당을 걸어 다녔습니다. 창문을 들여다보고 사진을 찍고 몇 분 후 다시 담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얼굴은 안 보이나요?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카메라를 피하는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미리 조사한 겁니다. 현자 여사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찰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신고했습니다. 강민혁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위협이나 폭력이 없으면 즉각 체포는 어렵대요. 불법 침입으로 수사는 시작했지만 그 사이에 우리 하율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강민혁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아무 일도 안 생겨. 내가 지킬게. 그날 밤부터 강민혁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2시간마다 일어나 집 안을 돌아다니며 문과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장 씨가 고용한 경비원 2명이 밤새 집 밖을 순찰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현관을 청소하다가 발견했습니다. 문 손잡이에 묶여있는 작은 인형이었습니다. 하율과 똑같이 생긴 인형이었습니다. 긴 검은 머리, 흰 원피스, 심지어 얼굴까지 비슷했습니다. 박 여사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급히 강민혁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인형을 보는 순간 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인형 손에는 쪽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곧 만나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민혁은 긴급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사람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어요. 장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직접 접촉을 시도할 단계입니다. 매우 위험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지원의 목소리는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하율 양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친척집이나 안전한 장소로요. 현자 여사가 나섰습니다. 제 별장이 제주도에 있어요. 거기로 가면 어떨까요? 모두가 그 제안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이미 몇 달째 감시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 따라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차라리 여기서 맞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경찰도 있고 경비도 있으니까. 바로 그때 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모두가 소희를 보았습니다. 박 여사님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박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사님이 이상하게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마치 누군지 짐작하시는 것 같아서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는 손을 떨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사실 4년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하율 양이 태어났을 때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 한 여자가 있었어요. 같은 날 출산했는데 아기를 잃었어요.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하율이를 보고 집착했어요. 자기 아이라고 했어요. 병원 직원들이 쫓아냈지만 나중에 저택까지 찾아왔어요.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강민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 여자가 사라졌어요. 1년쯤 뒤에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장 씨가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송유진이에요. 그 이름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이제 적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였으니까요. 장태훈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송유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그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송유진, 35살, 4년 전 서울대병원에서 출산 중 아이를 잃었습니다. 장 씨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산이었어요. 탯줄이 목에 감겨서 그 충격으로 산후 우울증과 정신착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지원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를 잃는다는 것.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 뒤로요? 6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강제 입원은 아니었고 자발적이었어요. 퇴원 후에는 종로구 작은 원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직업은요? 없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 씨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6개월 전 찍힌 송유진의 사진입니다. 사진 속 여자는 수척했습니다. 긴 머리는 단정하지 못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얼굴 윤곽은 선명했습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강민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경찰한테 이 정보 넘겼어요. 네. 하지만 아직 송유진의 집에는 아무도 없답니다. 어디 숨은 것 같아요. 불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긴장한 채 잠들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집 밖을 순찰했고 강민혁은 하율의 방 옆 객실에서 잤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작은 소리에 강민혁이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하율의 방 창문. 그는 벌떡 일어나 하율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율아. 강민혁의 비명이 집안을 깨웠습니다. 모두가 달려왔습니다. 지원, 현자 여사, 박 여사, 소희. 하율이가 없어. 지원이 방 안을 둘러보다가 침대 위에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제 딸이 돌아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돌볼게요. 지원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돼, 하율아. 강민혁은 즉시 장 씨와 경찰에게 전화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비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들어온 거죠? 우리가 계속 순찰했는데 장 씨가 CCTV를 확인했습니다. 3시 40분 담 뒤쪽 사각지대에서 인형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송유진이었습니다. 담을 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배수구를 통해 마당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미리 계획한 겁니다. 몇 달 동안 집 구조를 연구했어요. 송유진은 하율의 창문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인데도 불구하고 담쟁이 덩굴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율 양은 왜 깨지 않았을까요? 수면제일 겁니다. 장 씨가 침대 시트를 확인했습니다. 냄새가 나네요. 클로로포름 같은 거요. 지원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자 여사가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송유진의 집으로 즉시 출동했지만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 아지트가 있을 겁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CCTV와 차량 추적으로 찾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하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민혁은 서재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소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송유진이. 그 사람이 너무 집요했어요. 하지만 제 딸이 강민혁의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하율이는 무섭겠죠. 낯선 사람 집에서 깨어나면 바로 그때 장 씨가 들어왔습니다. 찾았습니다. 뭘요? 송유진의 차량을 추적했어요. 강서구의 한 낡은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경찰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상황을 파악하겠습니다. 저도 갑니다. 강민혁이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송유진이 사장님을 보면 자극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하율 양을 데려오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장 씨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했습니다. 하율이 무사하기를, 다치지 않기를, 무섭지 않기를.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장태훈은 강서구의 낡은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차 3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형사 2명이 그를 맞았습니다. 2층 2호 2호입니다.
아내 송유진과 아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해요? 창문 커튼 사이로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리고 형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장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제 진입할 건가요? 아니요. 일단 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자칫하면 아이가 다칠 수 있어요. 형사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장 씨도 따라갔습니다. 2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송유진 씨,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세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송 씨, 우리는 하유리를 데리러 왔어요. 문 열어주시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유리가 아니에요. 제 딸이에요. 서연이에요. 장 씨가 형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자기 아이 이름을 하율 양한테 붙인 거네요. 형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송 씨, 당신이 겪은 일 이해합니다. 아이를 잃는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저 아이는 당신 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딸이에요. 제가 4년 동안 지켜봤어요. 아팠을 때도 웃을 때도 걸음마 배울 때도. 송유진의 목소리는 울음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장 씨가 나섰습니다. 송유진 씨, 저는 장태훈입니다. 강민혁 사장의 보안 담당자예요. 혹시 제가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혼자만 오세요. 경찰은 밖에 있어요. 형사들이 망설였지만 장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송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사진보다 더 수척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모두 쳐져 있었습니다. 구석에 하율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 인형을 안고 있었지만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율아, 장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율은 그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저씨, 집에 가고 싶어요. 가지마. 송유진이 하율 앞을 막았습니다. 서연이는 여기서 저랑 살 거예요. 행복하게요. 장 씨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송 씨, 하율이를 보세요. 겁먹고 있어요. 행복해 보이나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아니에요. 적응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율이에게는 이미 가족이 있으니까요. 송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족. 저도 가족이 있었어요. 남편도 있었고 뱃속에 아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 사라졌어요.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해요. 장 씨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당신 고통이 하율이의 고통이 되면 안 돼요. 하율이는 당신 딸이 아니에요. 당신 딸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럼 전 어떻게 해요? 송유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아기 없이 어떻게 살아요? 힘들겠지만 살아야 해요. 당신 딸도 그걸 원할 거예요. 장 씨가 송유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율이를 보내주세요. 그 아이에게도 가족이 있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모두 하율이를 찾고 있어요. 송유진은 한참 동안 하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서연아, 아니 하율아. 그녀가 하율에게 다가가 마지막으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넌 내 딸이 아니었어. 하율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슬퍼요? 응, 엄마는 슬퍼. 하지만 너는 집에 가야 해. 네, 진짜 엄마한테. 장 씨가 하율을 안아들었습니다. 가자, 하율아. 엄마, 아빠가 기다려. 하율은 장 씨의 품에 안겨 방을 나갔습니다. 경찰들이 조용히 송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송유진 씨,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송유진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1시간 후 하율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지원이 달려 나왔습니다. 하율아, 하율을 안았습니다. 강민혁, 현자 여사, 소희, 박 여사 모두 달려왔습니다. 엄마, 하율이 울며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아빠도 할머니도 다 여기 있어. 강민혁이 딸과 아내를 함께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율은 부모님 침실에서 잤습니다. 양쪽에 엄마 아빠가 누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다시는 안 떠나죠? 절대 안 떠나. 약속해. 하율은 안심하고 잠들었습니다. 악몽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송유진은 재판을 받고 징역형 대신 정신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민혁과 지원은 그녀를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아이를 잃는 고통을 견디지 못한 거죠. 하율은 며칠 동안 악몽을 꿨습니다. 밤마다 깨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곁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안아주고 아빠가 노래를 불러주고 할머니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서서히 하율은 회복했습니다. 2달 후 하율은 다시 유치원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환영했습니다. 하율아, 어디 갔었어? 보고 싶었어. 아팠어. 이제 다 나았어. 하율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소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하율이 정말 강한 아이예요. 그 일을 겪고도 이렇게 밝게 웃다니. 네, 하율이는 특별해요. 소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이제 매일 저녁 5시에 퇴근했습니다. 지원은 매일 하율에게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줬습니다. 현자 여사는 손녀와 함께 마당에서 꽃을 심었습니다. 박 여사는 전보다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율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가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소희와 은서는 이제 거의 가족처럼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저택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토요일 오후 온 가족이 한강공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강민혁, 지원, 현자 여사, 하율, 그리고 소희와 은서까지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김밥, 과일, 주스. 행복한 소풍이었습니다. 하율과 은서는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하율은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였지만 확실한 걸음이었습니다. 언니, 나 달릴 수 있어. 하율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보여줘. 하율은 작은 발걸음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느렸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박수를 쳤습니다. 와, 언니 대단해. 멀리서 그 모습을 보던 강민혁과 지원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많이 자랐어. 응, 이제 진짜 아이처럼 살고 있어. 지원아, 강민혁이 아내를 보았습니다. 고마워, 돌아와줘서. 나도 고마워,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율은 차 안에서 졸았습니다. 지원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편안하게. 엄마. 하율이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해.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집에 도착했습니다. 강민혁이 잠든 하율을 안아 올렸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잘 자, 하율아. 강민혁이 임에 키스했습니다. 복도에서 지원과 마주쳤습니다. 민혁 씨, 우리 정말 행복해졌네요. 응, 힘들었지만 결국 이겨냈어. 하율이가 우릴 가르쳐 준 것 같아. 뭘? 포기하지 않는 것, 다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우리 선생님이었어. 그날 밤 서재에서 강민혁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하율이가 달렸다. 비록 느렸지만 분명히 달렸다. 4년 전 의사들은 하율이가 평생 걷지 못할 거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 딸은 걸었고 뛰었고 웃었다. 기적이다. 아니, 하율이 자신이 만든 기적이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처럼. 다음 날 아침 하율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나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좋은 아침, 하율이 세상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일어났구나, 우리 딸. 응, 오늘 유치원 가는 날이야. 그럼 준비하자.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현자 여사와 박 여사가 미소 지으며 기다렸습니다. 어서 와, 하율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한때 침묵으로 가득했던 이 집은 이제 생명으로 넘쳤습니다. 하율이 유치원으로 떠날 때 지원이 딸을 안았습니다. 하율아, 엄마가 사랑한다. 나도 엄마 사랑해. 아빠도 할머니도. 우리 다 하율이 사랑해.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율은 뒷좌석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민혁과 지원은 현관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해냈어, 지원이 말했습니다. 응,
우리 가족이 다시 살아났어.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고통과 눈물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희망과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강 씨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 영원히.